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지원을 위한 미군의 역할 확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필요시 탈레반에 대한 공습을 늘리고 아프간군과의 협력 방법도 좀 더 신축성 있게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연합군이 아프간군의 치안 임무를 넘긴 이후에도 미군이 1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몇 개월 새 탈레반과의 전투가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3,500여 명의 아프간 민간인이 숨지고 7,400여 명이 다쳤다며 대부분 탈레반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와 유엔이 지난 2002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다마스쿠스 외곽의 봉쇄 지역인 다라야에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다라야 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봉쇄됐으며 6년에 걸친 내전 과정에서 최악의 폭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 측은 이번 식량 지원이 유엔과의 협조 아래 이뤄졌다며 주민들에게 식량과 밀가루,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한 관계자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다라야의 식량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2,400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다라야에 4,000에서 8,000명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반정부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은 최근 발생한 남동부 마드린주 경찰서에 대한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8일 마드린주 미드야트 마을 경찰서에 자신들이 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쿠르드 노동자당의 한 분파인 쿠르드 자유호크스는 앞서 이스탄불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1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드 자유호크스도 성명에서 자신들이 폭탄 공격을 가한 것은 터키가 더 이상 관광객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의 최대 축구대회인 유로 2016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대회가 테러 위협에 따른 공포와 노조의 파업 속에 진행되는 만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경기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9만 명의 경찰과 민간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 선수 등을 경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 주요 도로 주변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으며 역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열차 기관사들은 축구 경기장까지의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조종사들도 지난 주말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관람객 수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몰래 보유할 헌법상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내 2개 카운티에서 경찰로부터 공공장소의 총기 반입을 거부당한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무기 보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판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무기 관련 법률을 옹호했습니다. 관련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년기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65세 이후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남서부 의료센터 연구팀은 적당한 운동에서 격렬한 운동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운동을 적게 한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3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뇌졸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년기에 낮은 수준의 운동도 무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민족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선전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연방제 통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 이후 민생 분야 기관을 집중 시찰함으로써 군부 중심에서 경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새로 나온 당의 안보 의제에서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 등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이 이번엔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을 망라한 남북한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실성 없는 기만적인 선전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한 북한 측 제안에 대해 기만적인 통일전선 공세의 하나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연방제 통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합니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이 7차 당대회 이후에 한국 측에 대해 군사실무회담 등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며 이는 대화가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당대회 결정 사항을 관철하자는 의지를 과시하는 충성경쟁 차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면 이런 기만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정부와 정당, 단체는 9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열자는 제안을 담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호소문은 통일 대회합에는 남북한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 있는 인사들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호소문은 또 통일 대회합에서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현 정세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며 통일 문제의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자주적으로 통일 논의를 할 것과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할 것, 모든 전쟁 연습을 완전 중지할 것,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추진할 것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호소문은 자신들이 제2의 국내외 각계각층에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안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초 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이후 지속해온 대화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약점을 노린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이라며 북한의 의도는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그런 대화를 이렇게 제시하면 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친북 단체나 종북 단체들이 북한하고 대화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한국 그 사회 내부의 혼란을 유발시키면서 현재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 국면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선 핵보유, 후 협상이라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정세를 협상 국면으로 몰고 가기 위한 대화 공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수용 방중 등 대남 공세 등 모두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그런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15, 8.15 그리고 적어도 10차 선언까지는 당분간은 전방위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회합과 관련한 별도 통보는 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7차 당대회 이후 민생 경제 분야 활동에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부 중심의 통치 체제에서 경제와 인민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와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7차 당대회 폐막 이후 한 달간 모두 14차례 외부 공개 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3일 보도된 기계설비 전시장을 시작으로 양묘장과 기계공장, 제염소, 류경 김치공장까지 대부분 민생 경제 분야와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각 기관을 방문해 자강력 제일주의,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 강국 건설 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경제 분야 발전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평양시 교외에 새로 건설된 류경 김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모든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며 앞으로 각 도에 현대적인 김치 공장을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자연박물관이나 안과종합병원 건설 현장, 보건산소 공장 등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직결된 곳을 찾았습니다.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정으론 북중 남자 농구팀 친선 경기 관람이나 조선소년단 창립 70돌 공연 관람 등 정권 유지에 중요한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반면 당대회 이전 잦았던 군부대 훈련 시찰 보도는 자취를 감췄다는 분석입니다. 당대회 직전인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과 전략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지도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과 경제, 인민 중심의 체제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차 당대회까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이후 북한 체제를 군 중심에서 당과 경제, 인민으로의 통치 체제로 바꾸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대해진 군부의 역할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어떤 자원의 배분이 군에 집중되어 있었고 비정상적 이유로 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성군 역량을 가지고 이끌어 나갔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모든 면에서 군 중심적인 어떤 비정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7차 당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성군 역량을 누르고 당 중심에 내각을 중심으로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당을 정상화시키면서 성군을 선민으로 돌렸다고 봐야 되겠죠. 김 교수는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 이전에 군사 부분에 치중했던 건 경제 집중이라는 국면 전환을 하기 전에 안보를 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풀이했습니다.
최근 VOA와 접촉한 북한의 고위 당간부 출신 탈북자 A씨는 북한에서 노동당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1순위라며 과거 북한 정권이 선군을 강조했던 것도 당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군이 있기에 당이 있다는 식의 선전을 했던 것도 군부를 아우르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른 7차 당대회 이후 고위 간부들의 김정은 위원장 수행 횟수에선 조용원 당 부부장이 10회로 가장 많았으며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7회, 오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각각 6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안보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9일 공화당의 안보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2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미 본토 방어와 테러 분자 격퇴, 새로운 위협에 대응과 국제사회에서 자유수호를 중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 하원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가안보위원회가 구상한 이 보고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공약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동아시아에서 최우선 안보 과제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 움직임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대담하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내 동맹국들이 보다 강력한 미국의 역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방위 협정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 강화는 물론 타이완과 필리핀과도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필요하다면 북한 등 불량 정권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과 이익을 위해 경제적 힘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제재는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불량 정권에 대응할 때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며 국제사회의 은행과 기업들은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보다는 미국과의 거래를 언제나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은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며 14만 명 이상의 북한인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수년 동안 이를 외면해왔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자 국제사회가 마침내 북한 인권 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독재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자유를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한반도 관련 안보 의제는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후보의 구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구상과 더 유사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안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관계를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클린턴 후보는 북한에 대한 현재의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미한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행정부의 대북 제재법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당국자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통과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은 행정부의 법안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스트럽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정책 분석관은 9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2016년 아시아 정책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One area that the chairman and many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see as falling short on is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스트럽 보좌관은 로이스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많은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지난 4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점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당국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14만 명의 북한인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최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제재법 이행과 관련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올해도 미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ne of the biggest questions that Congress will face this year is what to do about increasingly belligerent North Korea and how do we ensure that 올해 미 의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에는 갈수록 호전성을 더해가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북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트럽 보좌관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 제재법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의회 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소속 에릭 세이어스 전문위원은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세이어스 의원은 이날 발표된 공화당 안보 의제에 동맹 관계 강화와 관련해 특히 미한일 삼각 공조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It did talk about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which is something that I think in Washington. 세이어스 의원은 워싱턴에서는 초당적으로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워싱턴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이어스 의원은 아직 미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산가족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9일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including my father in North Korea, my mother in Chicago, have passed away without knowing what happened to their family members. 북한에 있던 자신의 아버지와 미국에 살던 어머니 등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숨졌다는 겁니다. 이 사무총장은 생존해 있는 미국 내 이산 가족들도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미주 한인위원회 샘윤 위원장은 재미 이산가족 문제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들의 상처가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esperation of families to even know what happened is something that's a trauma that you will never ever. 심지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영원한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그린 기록 영화 이산가족을 만든 한인 2세 제이슨 한 감독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ime was running out. This is an urgent issue, and if we don't do anything about it, the history is going to be lost, the stories.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산가족 문제가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감독은 특히 미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북한의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마크 커크 상원의원실의 제이슨 게스키 입법보좌관은 법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이 국무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o say not only that the State Department should talk about this with Korean, with South Korea.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해야 할 뿐 아니라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사가 적어도 1년에 2차례 재미이산가족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게스키 보좌관은 커크 상원의원이 이런 내용을 국무부 예산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UN 세계 식량계획은 다음 달 시작되는 새로운 대북 영양 사업을 위해 현지 식품 공장 4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일 발표한 2016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다음 달부터 현지에서 운영하는 식품 공장 수를 1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부족 등으로 현재 6곳만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 4곳을 더 운영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새로 시작되는 대북영양지원 사업에 발맞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다음 달부터 평안남북도 등 8개도 60개 시군에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998년부터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식품 가공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장 설비와 인력을 제공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식품 원료와 부품을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해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3년 전인 2013년만 해도 평양과 신의주, 해주, 평성, 문천, 함흥, 해산, 청진에서 총 14개의 식품 가공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영양과자와 물에 섞어 죽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영양강화식품 등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식품은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동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의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8곳의 식품 공장 운영이 중단됐으며 현재는 6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취약계층 10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상의 60%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이 식량을 지원한 취약계층 수는 62만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동 내 어린이 49만여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13만 4천여 명에게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다음 달부터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북한에서 합작회사를 운영했던 유럽계 투자회사가 북한 내 사업 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 이사회는 북한 내 사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로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는 해산될 것이다. 홍콩에 본사를 둔 유럽계 투자회사인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가 9일 자사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띄운 내용입니다. 웹사이트 화면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가 북한과 합작해 만든 제품과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 라인, 회사 관계자 등의 사진이 슬라이드 형태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아래 사업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는 정확한 해산 시점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북한 문화성과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한 하나전자를 설립했던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는 이로써 약 13년 만에 북한과의 모든 사업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하나전자와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북한 내 사업을 해산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전자는 200여 명의 북한 종업원을 두고 주로 DVD 플레이어와 화면 노래 반주기 등을 생산, 판매하면서 품질 보증과 대리점을 통한 판매 등 북한 최초의 자본주의 경영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단절을 발표하면서 해소할 수 없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공개해 북한 측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당시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는 하나전자에 대해 더 이상 관련이 없으며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번 발표가 조세 회피처 관련 기업과 개인 명단이 담긴 파나마 페이퍼스의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의 이름이 올라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 대부분은 자금을 역외 탈세 지역으로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 역시 북한에서 조달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대동신용은행 계열사인 DCB 파이낸스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 때문에 홍콩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CB 파이낸스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이 지난 5일 창설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평통이 걸어온 길과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민주평통이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 목적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 민주평통은 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대북통일정책 자문기구인데요. 1980년에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35년 됐고요. 네. 그리고 헌법기관으로 규정이 되고 자문위원이 국내외 2만 명,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지난 35년 동안 저희가 의장이신 대통령께 대북 통일 정책 관련해서 자문을 해오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국내외 이 통일 대북 정책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고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국내 228개, 해외 43개 협의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5년 동안에 이 민주평통이 해온 역할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대통령도 몇 번 바뀌었고 그 시대적 역할 변화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80년에 창설됐기 때문에 80년대는 아무래도 냉전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공산주의 또 자유진영 이렇게 대결도 있었고 남북한에도 물론 냉전적 그런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평통은 뭐 안보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노력을 해왔고요. 탈냉전 후에는 물론 남북 간의 대화 또 교류 협력이 있었을 당시에는 또 대화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또 통일을 준비하는 또 통일에 대한 어떤 정책 자문을 해왔고, 또 최근에 이제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핵 개발을 중단시키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통일 노력, 이것이 또 저희 평통의 그 역할이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5년 임기의 대통령 그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또 저희 평통이 그 대통령 또는 정부의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바뀌고 또 평통 자문위원회 임기도 바뀌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위원들은 선정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 그 민주평통에 관한 헌법과 법의 규정에 따라서요, 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있고 지방 자치제 설립에 따라서 이제 대행 기관장이 자치단체장이 돼 있고, 그래서 국내 한 16,500명, 해외 3,300명 이런 자문위원들을 각 그 지역 단위별로 이렇게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1,000명 정도의 자문위원을
본인이 스스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중에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대부터 90대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자문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간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도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갖는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동안 꾸준히 북한에 대해서 교류 협력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 또 튼튼한 안보 이런 그 기반 위에서 통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 또 국내외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자문과 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특히 제가 이제 수석부의장에 금년 1월 6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날 네. 바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 북한 상대로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우리 그 평통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국내에서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7차 당대회에서 밝힌 통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민주평통으로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을 했는데 7차 당대회에서 보면은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 과거에 해왔던 그런 북한의 주장이면서 동시에 특히 김일성 시대의 연방제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반복한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 오히려 조금 더 진전을 보았던 그래서 6.15 정상 회담이나 공동선언 발표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좀 후퇴한 그런 방식의 통일론이고 특히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남북 관계나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실제로 북한의 그런 어떤 통일에 대한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또는 기회가 되면 그들의 어떤 연방제 통일을 위한 그런 선전에 불과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 부의장님은 북한 학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또 많은 연구도 하고 하셨는데 북핵 문제 돌파구를 과연 어떻게 찾아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육자회담 또는 국제 사회의 어떤 대화 노력 이것이 이제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방식이었는데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번째 지금 핵실험하고 또 미사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험 발사하는 데다가 핵을 또 위협을까지 한다는 이런 현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 노력보다는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 스스로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이 정책을 포기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육자회담 틀을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평화를 위한 대화 이런 것은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남북 관계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정세 속에서 앞으로 이 민주평통의 역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데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특히 우리 국내에 이런 그동안 있었던 이제 남남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론을 통일하는데 우리 민주평통의 역할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어떤 협조나 공조를 이루는데도 저희 3,300 이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을 움직이고 또 우리 국내 어떤 국론을 통일하는데 우리 평통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노력한다면 북한도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 부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창설 35주년을 맞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유호열 수석 부의장으로부터 민주평통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 여성들과 함께 고추장을 만들어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고추장 너무너무 맛있게 예, 그죠?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니. 9일 오전 서울 양천공원. 다문화와 탈북 여성들이 함께하는 전통 고추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한번 간을 봐봐요. 맛있나? 너무 맛있어. 딱 맞네요. 찹쌀과 엿기름물, 메주가루와 소금, 고춧가루를 잘 섞어 빨간 고추장을 만듭니다. 고춧가루에다가 소주 붓고, 네, 소주로 일단 불려놓고, 그 다음에 된장 붓고, 네, 소금물로 이렇게 소금물로 해서 불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잡숴보세요. 진짜. 맛있죠? 숙성 안 시키고 바로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해마다 작년에도 해서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런 무슨 뭐 방부제 같은 게 전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서 냉장고에 딱 넣어놨다 뭐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이번 행사에는 양천구 새마을 부녀회원 80명과 다문화 여성 40여 명, 그리고 탈북민 여성 3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양천구청 여성가족과 송호숙 여성지원정책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문화하고 세터민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새마을 부녀회 같이 전통 고추장 만드는 행사입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이걸 불우 이웃도 나눠드리고 좋은 일에 쓰일 겁니다. 네. 우리 전통 고추장 담는 거 일반 가정에서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세터민이나 다문화 가정에도 알리고 고추장 전통 체험하고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와 탈북 여성들이 한국의 전통 고추장을 담그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는데요. 베트남에서 시집 왔어요. 그 집에서 그 형님이랑 같이 몇 번 해봤어요. 그 고추장이 좀 맵지만 좀 맛있어요. 네, 오늘 처음에 이 한국 문화 고추장 담그기 참석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네, 우리 베트남에서 고추장 담그기 따라서 진짜 지금 한국 전통 고추장 담그기 안되더라고 좋았어요. 베트남에서 저기 재료 많이 들어서 하지 않나요? 베트남 고추장에서 저기 찹쌀가루 그리고 저기 토마토 케첩 같은 거 넣어서 그렇게 해요. 정말 기뻐요. 예. 근데 사가지고 먹었지. 고추를 그냥 막 갈아서 하는 거 먹지. 이렇게 정말로 세심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기 엮는 것도 다 다르고 하는 것도 달라요. 중국에는 고추 물보가 그냥 갈아가지고 소금 넣고 그렇게 하면 다 돼요. 고추장 요새 전번에도 먹어봤지만요. 무침하는 데여도 맛있고 찌개 할 때요. 고기 같은 거 그렇게는 해물고기요. 그거 할 때니까 칼치 조림할 때도 좋고요. 함께 만든 특별한 고추장을 양천군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작은 통에 나눠 담았는데요. 함께한 사람들의 손길이 더 바빴습니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통에다가 이제 다 담은 거고 이제 통에다 담으려고요. 통에다가 다 일일이 담으시는 거예요? 네. 담아서 이거 좋은 데 쓴다면서요? 네네. 어떻게 써요, 언니? 차상위계층 그 각 동에 다 15가정씩 전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하고 같이 하니까 그 장 담그는 거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장 담그기 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니까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재밌고 이렇게 본 게 그냥 쉽고 얼마나 아주 재밌고 욕들 보내 참말로.
뜻깊죠. 또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장 담그기 시작하니까 즐거워하고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서 그러는지 저희도 오늘 보람되게 지금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담아서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그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든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고추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고추장을 가지고 시연을 하는 거예요. 맛이 어떤가 보려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나눠 먹을 겸 또 고추장도 맛도 볼 겸 하는 거예요. 오늘 만든 거예요? 예, 지금. 예. 아무래도 많은 걸 가르칠 수 있고 또 저희도 배울 수 있고 너무 더불어서 사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날 만든 고추장은 앞으로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정에 전달됩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세터민들이 아마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고요. 다문화 여성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살림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전통 장 담그는 거를 우리 다문화 여성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되는 그 문화 한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들고 나서 또 본인들이 만든 장을 잘 포장해서 조금씩 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이 또 가지고 간 고추장에 또 한국 우리 음식 중에 하나가 고추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그런 맛도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먹으면 우리 한국의 맛을 더 깊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한 번씩 더 젖읍시다 우리. 네, 곱게 해서. 색깔도 너무 예쁘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요즘 한국 날씨가 대단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이 불볕 더위에 오존주의보까지 이 바깥 외출하기가 걱정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네, 울릉도와 독도, 부산, 제주도와 그리고 백령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늘 낮 기온 31도를 넘어섰습니다. 네. 안동과 춘천 지역은 32도까지도 올랐는데요. 파랗고 맑은 하늘, 꺼려질 정도로 내리쬐는 햇볕이 오늘 강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다수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위험 단계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날씨에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의 바깥 활동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방송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깥 일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정말 고역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외선도 문제지만 요즘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 중의 오존 농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한국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무리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도 실내에 갇혀있는 공기는 싫기 마련인데요. 네. 그래서 창문을 연 운전자들의 모습,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쓰고 팔에는 긴 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날씨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주말에 한반도 전역에 비 소식이 있던데 한국을 뜨겁게 달군 이 불볕 더위 한풀 누그러졌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해역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문제가 연일 뉴스가 되고 있군요.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한강 하구까지 침입한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서 한국 군과 유엔사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오늘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고속단정 4척도 배치한다, 이런 계획이 밝혀졌는데요. 한국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민정경찰을 해상에 편성한 것,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차단하고 퇴거시키는 작전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민정경찰이라면 일반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용어지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군 복무를 해본 남성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허가를 받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민정경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비무장지대 출입은 남북한 양측의 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 비무장지대에서의 특수 업무는 국제연합군 그러니까 유엔사의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비무장지대 수색 임무에 투입됐던 민정경찰 오늘 처음으로 한국군과 유엔사 요원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그러니까 해상 특수구역에 투입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 하구까지도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서해 5도 지역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인 한강 하구입니다. 중국 어선 10여 척이 오늘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한강 하류에서 서해 바다로 이어지는 한국의 강화도, 교동도, 북한의 연안군과 예성강 하류가 만나는 일대가 바로 한강 하구 중립수역인 유엔사 관할 지역입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자면 서해에서 한강 하구로 연결되는 남북한 땅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강화도에서 서북쪽 지역에 교동도라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 중국 어선들이 자주 출몰을 했었답니다. 이 지역이 한국 군이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것을 틈타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돼 왔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 해상 수색 공동 작전에 편성된 24명의 민정경찰, 그러니까 한국의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들이 나서서 유엔사 깃발을 단 고속단정에 나눠 타고 중국 어선 퇴거 작전에 나선 겁니다. 이 경고 방송이 나가자 어구를 거둬들인 중국 어선들, 일단 북한 쪽 연안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 어선을 쫓기는 했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군과 유엔사의 사상첫 해상 합동 작전을 위해서 어제 그 유엔사 군사정전위 명의로 대북 전통문이 북한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또 당사국인 중국에도 같은 내용의 조치가 전달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한강, 어구 어느 지역은 북한과 정말 불과 3km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정전협정 안에는 만조 시각에는 이 허가받은 선박이라도 상대 측의 해안에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공동 단속반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생길 수 있는 이 남북한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 이것에 대한 우려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참 불안한 현상이네요.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세계 골프 역사에 이름을 올린 한국 여성 골프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 한국인으로서는 2007년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명예전당에 이름을 새긴 박세리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선수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네, 1988년생입니다. 올해 28살이고요. 이름은 박인비입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워싱턴주 사리 골프장에서 열린 그 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1라운드 18번 홀을 보기 퍼팅으로 끝내자마자 갤러리들과 동료 선수들의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박인비 선수 지난해 벌써 LPGA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본 점수를 획득했었고요. 여러 가지 규정 중에 시즌 10번 이상의 대회를 출전해야 된다는 규정을 오늘 모두 달성을 한 겁니다. 네. 박인비 선수의 이번 기록은 역대 최연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 27세 10개월 28일 이것도 하나의 기록으로 올라갑니다. 네. 한국 선수로는 2007년 박세리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여신이죠. 스웨덴의 아니카 소렌스탐, 호주의 캐리 웹 선수 등 이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골프의 전설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박인비 선수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8년생 28살이고요. 10살 때 골프를 시작했답니다. 3년 뒤인 13살 때 미국에 진출해서 2002년에 US 여자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두각을 보였고요. 프로로 데뷔한 것은 2006년.
골프를 시작했던 그 10년 차였던 2008년에 역시 역대 최연소라는 타이틀로 19살의 나이로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박세리 선수에 이어서 한국 골프의 계보를 잇는 선수라고 해서 뭐 박세리 키즈다 이런 수식어를 갖기도 한데요. 네. 물론 뭐 모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만 슬럼프를 겪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럼프를 어렵지 않게 극복했고 큰 기복 없이 각종 대회 우승을 이어가면서 현재 세계 랭킹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박인비 선수는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금메달을 선사할 유력한 선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수상 실적을 보면요. LPGA 투어에서 17번 우승을 했고요. 일본 투어에서 4번, 유럽 투어에서 3번. 물론 역대 3번째 단일 메이저 대회 3년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고요. 역대 7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프로 선수인 만큼 상금을 또 얼마나 받았을까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네. LPGA 투어에서만 거머쥔 상금이 무려 1,283만 4,376달러입니다. 네, 참 대단한 금액이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유럽 안보 협력기구 내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국입니다. 세 나라는 최근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정상 간 협상을 주도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나라 간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지난 4월 초대규모 교전이 발생해 위기가 고조됐었습니다. 민스크 그룹의 새 의장국은 공동 성명에서 무력이 분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과 1995년에 체결된 휴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정상 모두 휴전 결의를 준수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특히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지역에 대한 유럽 안보 협력기구의 조사와 감시를 확대하는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위해 차기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면적이 매우 작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4년부터 아르메니아 분리주의자들이 아르메니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 안보 협력기구의 민스크 그룹 절차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헬싱키 최종 협약 원칙에 근거해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중재하는 민스크 그룹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